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승무원의 고백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이딴 나라에 왜 가야 하죠? 17년간 한국을 증오했던 이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가 가장 미워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를 잃게 한 원수의 나라가 어떻게 그녀 인생의 구원자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실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델타항공의 신입 승무원 레이첼 에반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를 여행하는 일을 꿈꿔왔어요.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저는 비행기 타고 세상을 누비는 삶을 선택했죠. 그러나 한국이라니 제가 아는 것이라곤 아버지를 잃게 한 그 나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한국 승객들에 대해 까다롭고 조용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는 되도록이면 한국을 피하려 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 직원 라운지에 앉아있던 그날 아침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스케줄 매니저인 캐롤이 저를 포함해 신입 승무원 6명을 불러 모았거든요. 다들 설렘 반 긴장 반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저만 혼자 불안했죠.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자, 이번 달부터 국제선 배정이 나왔습니다. 캐롤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제시카는 런던, 케이트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레이첼. 그 순간 저는 손에 쥔 커피컵을 꽉 잡았죠. 런던이나 파리 아니면 도쿄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레이첼은 서울입니다. 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울이요? 한국 서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 서울.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도 있냐고요? 문제투성이었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그 나라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다른 노선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한국 노선은 정말 말끝을 흐렸죠. 캐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한국이 어때서요? 옆에 앉아있던 동료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아, 한국? 거기 진짜 까다롭죠. 팁도 전혀 안 주고 승객들은 조용하긴 한데 뭔가 딱딱하달까. 별로 재미없는 노선입니다. 맞아요. 다른 선배 승무원인 리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승객들은 요구사항도 많고 음식도 특이하고 솔직히 저도 한국 노선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 화가 더 커졌어요. 그래, 다들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었죠. 이딴 나라에 왜 가야 하죠? 결국 속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다른 노선으로 바꿔주실 수 없나요? 캐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레이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한국도 우리 항공사의 중요한 노선 중 하나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지금은 일단 이 배정으로 가야 합니다. 신입이 노선을 골라가며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피할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아버지가 받았던 군용 배지가 작은 액자 안에 들어 있었고 그 뒤에는 아버지의 장례식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성조기가 덮인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 제 모습까지요. 아빠,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그 나라에 가야 해요. 아빠를 앗아간 그 나라에. 문득 그때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저녁 엄마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죠. 한국 근해에서 군함이 침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천안함으로 추정되는 이 함정에는 그 순간 집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수화기를 든 엄마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에반스 상사요.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며칠 뒤 현관문을 두드리던 군인들의 모습도 잊을 수가 없어요. 깔끔한 군복을 입은 장교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죠. 에반스 부인 죄송합니다. 에반스 상사께서 한국 해군 구조작업 중 전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침몰한 한국 군함의 생존자들을 구조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어린 제게는 그저 한국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그곳에 가지 않았을 거고 죽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나라에 가야 한다니요.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시련인지 모르겠죠. 다음날 출근해서 한국 노선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비행시간은 14시간, 인천국제공항 도착, 기내식 메뉴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 승객들은 대체로 조용한 편입니다. 선배 승무원이 설명했죠.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편이에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조용하다, 별로다. 계속 부정적인 말들만 들려왔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도 더 굳어졌죠. 첫 비행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아버지를 잃게 한 그 나라 사람들을 웃으며 서비스해야 한다니 말이죠. 가방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의 군번줄을 넣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었거든요. 작은 금속 조각이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 같아서 절대 놓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웃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 어떻게든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한국에서 일할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첼, 사람은 어디서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단다. 편견을 갖지 말고 마음을 열어봐라.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잃게 한 나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나라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첫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혼잣말했습니다. 빨리 끝나길. 이번 한 번만 하고 다른 노선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행에서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갈등의 심화 및 위기 발생 한국행 비행기는 14시간의 긴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음료 서비스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승객들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질서정연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생각보다 괜찮네. 속으로 생각하며 일상적인 서비스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공항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쏟아진 것은 악몽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엄마로부터 온 문자 17개, 부재중 전화 23개,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에서 온 연락들까지. 공항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쏟아진 것은 악몽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엄마로부터 온 문자 3개,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에서 온 연락들이 무려 20여 개나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레이첼, 큰일 났어. 아버지 보험금이 전부 사기였대. 17년간 받은 돈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 집까지 압류당할 거라고 해. 두 번째 문자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911 불렀어. 레이첼, 미안해. 세 번째 문자가 엄마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사랑해. 그 이후로는 모두 병원에서 온 문자들이었어요. 에반스 님의 보호자이신가요? 환자가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와 현재 위치를 알려주세요.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하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병원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술 중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한국이요? 그럼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제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승무원 스케줄상 3박 4일 후에나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17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가족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에반스 씨 따님이시죠? 저는 정부 조사관입니다. 아버님 보험금 관련해서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또 다른 문자도 있었어요. 집 압류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2주 안에 대출금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 진행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7년간 우리 가족은 그 보험금으로 살아왔어요. 제 대학 등록금도 엄마의 생활비도 집 대출금도 모두 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사기였다니요. 17년간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니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동료 승무원 사라가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이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얗네? 엄마가 심장마비로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압류당할 위기예요. 사라가 깜짝 놀라며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바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싶지만 스케줄상 3일 후에나 돌아갈 수 있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니까 회사에 말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인 사정으로는 국제선 스케줄을 바꿀 수 없다는 게 회사 규정이었어요. 공항 벤치에 앉아서 계속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수술이 얼마나 걸릴지 성공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7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그 무력함이 다시 느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기지? 왜 하필 한국에서? 아버지 때문에 미워했던 이 나라에서 이제 엄마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년 전처럼 또다시 한국과 관련된 곳에서 가족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공항 창밖을 보니 낯선 한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저 사이에는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었죠.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소식들만 계속 들어왔어요. 변호사라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보험금 사기 피해자 가족분이시죠? 법적 대응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계시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고 집은 압류당할 위기고 법적 문제까지 생겼는데 저는 한국에 갇혀 있었어요. 절망과 위기의 절정 인천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병원, 보험회사, 변호사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먼저 병원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수술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보호자가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저는 한국에 있어서 3일 후에나. 3일이요? 그럼 다른 가족분은 없나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는 엄마와 제가 전부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술비도 상당히 나올 텐데 수술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보험금이 가짜였으니까 의료비도 제대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다음으로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에반스 가족 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 건 말씀이시군요. 죄송하지만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이라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을 정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와서 서류를 처리하셔야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럼 위임장을 써주시던가. 하지만 이런 큰 금액은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띵했습니다. 모든 일이 제가 미국에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소에도 전화해봤습니다. 17년간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기 피해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는 점을 증명하면 일부는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관련 서류들을 다 모으셔야 하고 법정에도 출석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한국이요. 한국이요? 언제 돌아오실 수 있나요? 이런 거는 시간이 중요한데 또 그 얘기였어요. 모든 사람이 저에게 언제 올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당장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꺼내고 인터넷으로 모든 걸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보험금 사기 관련 법률, 응급 의료비 지원 방법까지요. 하지만 알아볼수록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어? 17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습니다. 어른들이 정해놓은 일들 앞에서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았어요. 27살이 된 지금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미국 영사관에 전화해봤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가족 응급 상황으로 급히 귀국해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적인 가족 문제는 영사관에서 직접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항공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항공사에도 전화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무원 개인 사정으로는 스케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일 후 정규 스케줄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봤지만 전부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반스님, 대출 상환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2주 안에 상환하지 않으시면 주택 경매로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없나요? 이미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더 이상은 어렵겠어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식불명 상태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거액의 돈을 갚아야 하는데 저는 한국에 갇혀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낯선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들, 모든 게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17년 전 아버지를 앗아간 이 땅에서 이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응급수술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죠? 화상통화로라도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하지만 이런 큰 수술은 가족이 옆에 있는 게 좋을 텐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왜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자라서 엄마까지 앗아가려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아버지 군번줄을 꺼내서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의 차가운 밤 공기만이 호텔 창문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무력하고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가족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어요. 그리고 가장 미워했던 이 나라에서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호텔 방에서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희망적인 정보는 하나도 없었어요. 보험금 사기 사건은 법정 다툼이 몇 년씩 걸린다고 했고 그동안 받은 돈은 일단 돌려줘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의료비도 문제였어요. 심장 수술비는 최소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사실 호텔 로비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 한쪽 비즈니스 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그 공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었지만 17년간 쌓인 한국에 대한 불신 탓에 민감한 정보를 한국 사람들 앞에서 다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병원비, 집 압류, 보험 사기 문제 혹시라도 엿들을까, 이상하게 생각할까 두려웠어요. 결국 좁은 호텔 방 안, 작은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속은 타들어가듯 쓰렸죠. 새벽 3시, 우유라도 마시고 싶어 로비로 내려가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다가온 한 남성. 그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필요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다정한 인사에 처음엔 경계했지만 명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수 삼성전자 글로벌 부사장. 하버드 MBA, 전직 맥킨지 컨설턴트라는 그의 이력은 제가 갖고 있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정반대였죠. 제 상황을 들은 김민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김민수 씨는 저를 비즈니스 센터로 데려가 직접 삼성의 내부용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로 그는 미국 병원과 화상통화를 연결했고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수술비가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김민수 씨는 침착하게 삼성 헬스케어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병원 측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의사는 그의 사원증을 확인한 뒤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삼성과 MOU가 되어 있어서 보증 처리 가능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던 의료비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 겁니다. 이후 그는 삼성에서 개발한 AI 법률 자문 시스템을 통해 보험 사기 문제도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판례와 사례 분석 끝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승소율 높은 변호사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역시 삼성 보증 덕분에 바로 법원에 긴급 신청을 넣을 수 있었고 압류 예정이던 집도 하루 만에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미국에서 몇 주 걸릴 일을 한국에서 단숨에 해결해낸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하던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지 속도, 디지털 행정, 의료 시스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김민수 씨처럼 능력과 따뜻함을 겸비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기적 같았어요. 엄마는 의식을 되찾았고 변호사로부터도 긍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 반환 의무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텔 직원은 룸서비스로 따뜻한 전복죽을 챙겨주었고 택시 기사님은 화상통화를 위해 차를 멈춰주시고 최단 거리로 이동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잃은 저를 대학생들이 30분을 걸어가며 안내해 주기도 했죠. 낯선 땅에서 마주한 진심 어린 배려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부사장님의 초대로 그의 할아버지 김종철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한복 차림에 고매한 기업가는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었고 우리는 정의란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희생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도운 건 보답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품었던 오랜 오해와 증오는 사라지고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한 감정만 남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노선을 전담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 달 후 다시 찾은 한국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회장님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제 아버지의 천안함 구조 활동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지막 남은 마음의 응어리까지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델타항공 한국지사로 이직했고 삼성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17년간 미워했던 나라에서 저는 따뜻한 사람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그리고 진심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 레이첼로서 제 삶을 이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된 오해와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심은 단 며칠만 해도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릴 수 있죠. 레이첼의 이야기처럼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동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